주말과 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산세를 보이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장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확진자 수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째 600명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좀 증가하는 양상을 이번 주에 보이는 것 같아서 원인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제보다 더 증가해서 25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그 수도권의 어떤 3단계 기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10만 명당 2명 이상, 그러니까 194명을 넘어가게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7월부터 3단계가 적용돼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현상, 특히 이제 2일 전 방대본 브리핑 때 이제 외신 기자 질문이 이제 카페 거리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확진자가 줄어드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고, 뭐 백신 접종자 위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제 20대, 50대 중심의 젊은 연령층으로는 언제든지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높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 위주로 지금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도 이제 어제 발생 건수가 이제 8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부 다 줄긴 했지만 이 81분이 어떤 백신 접종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1차 접종을 맞고서도 감염되신 분들이 있는지, 안 맞으신 분 위주로 감염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더운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비말 전파가 더 잘 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어떤 전파 사례들을 봤을 때 파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방문하신 분들 20명 이상 이제 집단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만큼 밀폐된 환경에서는 거리 두기를 1, 2m 한다고 해도 더 멀리까지 전파가 될 수가 있고, 잠시 뭐 5분, 10분만 노출돼도 금방 감염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이제 작년에 GH형보다 오히려 전파력이 1.6배 더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더워지면서 에어컨 키면서 밀폐된 환경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특히 식당이나 카페 같이 마스크를 벗는 데서는 뭐 1, 2m 거리두기나 이렇게 칸막이만으로는 충분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층 분들 위주로 식당이나 카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용을 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직은 감염의 우려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게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영국발 변이로 불리는 알파,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인 베타, 브라질발 변이인 감마, 그리고 인도발 변이인 델타, 이렇게 4종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려 변이로 지정할 만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델타 변이 감염자가 어떻게 되는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요. 지난 4월에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염자가 6월 19일까지 누적 190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뭐 델타 플러스까지 이제 변이의 변이를 거듭한 그런 바이러스까지 지금 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도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분석들도 뒤따르고 있고, 그 배경에는 아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 내지는 1차 접종만 완료하신 분들에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많이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1차 접종만으로는 불안전한 면역 효과,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주로 더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차 접종 후에 우리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 80%, 90% 정도의 어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내 자료는 조금 더 자료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영국에서는 한 50%, 그다음에 영국에서 또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30% 정도밖에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태에서 알파 변이보다는 델타 변이가 더 면역을 회피하면서 전파될 가능성이 선택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고,
또 전파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가 해외 유입을 열심히 차단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문제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예,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역시 뭐 변이주 대응에 대한 강화를 뭐 우리 당국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7월부터는 어느 정도 방역적으로 완화가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 8월엔 또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세종이 되는 게 결국에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변이가 처음에 이제 해외에서 유행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동안 영국에서 오는 그 직항 또 경유편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발 직항을 이제 중단한 적도 있고 3개월 이상 했는데 결국 우리가 조금 시간은 벌었지만은 지금 우리 국내 발생 중에 3분의 1이 거의 이제 변이 바이러스고 그 중에 대부분 지금 영국발 변이가 유행하고 있고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을 최대한 좀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7월 당분간 좀 신규 1차 접종 분량이 좀 부족한 상태고 또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특정 국가에서 유입을 최대한 관리한다고 해도 예. 다른 국가를 통해서 언제든지 또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그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행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 점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서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지금 불안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방대본 설명을 보면 델타 변이가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으로 87.9%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 2차 접종하면 59.8%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백신이 그 변이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보다는 상당히 낮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부스터샷, 추가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1차를 맞는 사람들을 빨리 늘리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완료자들을 빨리 늘리는 게 백신의 변이에 대비하는 게 뭐 좋은 방법인지 어떤 게 효과적일까요? 일단 시기별로 또 백신 수급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고위험군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이라도 빨리 해서 감염이 되시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차 백신 2차 접종분이 부족할지언정 1차 접종을 많이 일단 하는 것이 이제 초기에 필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높은 항체가를 유지해야 되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2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맞는 교차 접종이죠. 예. 그래서 교차 접종인 경우에는 제한된 자료이긴 하지만 항체가 좀 많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조금 변이 바이러스에 또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근거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2차까지 마치신 분들이 또 백신별로 또 변이 바이러스별로 효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접종, 추가 접종을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우리가 어느 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한 관건이 될 수 있겠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백신이 좀 효능은 떨어진다고 해도 그 효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방역수칙 준수로 보완하면서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획득한 예방접종의 예방 효과를 보다 좀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2차 접종을 완료하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좀 철저하게 유지하시고 방역수칙 준수, 특히 이제 환기를 철저히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집단 면역까지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바이러스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여러 트랙에서 여러 카테고리에서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 단단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 학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유초중고 전면 등교에 이어서요. 대학의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실험 실습 실기 그리고 소규모 강좌 그리고 소규모 수업 외의 활동에 이어서
실험 실습이 중요한 전문대학교 이쪽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이 완료되는 9월 말부터는 학내 대면 활동을 또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실험, 실습, 실기 수업 위주의 대면 수업부터 실시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일단은 이제 대규모 강의실에서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대학교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집될 수 있는데 실험이나 실습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한 기계를 두거나 또는 이제 요리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 화구 앞에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학생들은 소규모 인원이 모이는 곳은 조금 더 이제 대면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이 한 해 평균 10,000명 정도가 전문대로 유턴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엔 취업이 도움되는 직접적인 학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리학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화구 앞에 있어야만이 그 수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책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습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수업권 또는 이제 입학했었던 입학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예. 대학들과 교육부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교육부는 5월 3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94,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소규모 실습과 실험, 실기 수업 위주의 수업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63.1%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을 찬성한다는 것은 36.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론 수업을 했을 경우에 대규모 인원이 밀집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열어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는 무관하게 지금 유은혜 총리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올해 5개 대학은 전면 대면 수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강제성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조금 더 자율적으로 변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서 강의실 방역관리 지침도 교육부가 마련을 했는데요.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고요. 2단계 이상에서는 2칸을 띄어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좌석이 없는 강의실일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이 허용되고 2, 3, 4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음악 계열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노래 부르기,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지침이고요. 네. 자율적으로 이제 학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잘 관리가 이루어질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특별히 이제 실기 수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지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것이 작년 안에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사태를 맞이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투쟁을 벌였습니다. 예. 사실 수업의 질이나 양이나 그리고 교수님들도 평소엔 강의를 잘 하시다가 카메라 앞에 서면 또 강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예. 수업이 떨어졌다, 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하던들 이보다 더 훨씬 더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오창석 평론가는 이어지는 순서 함께해 주실 거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